이런 버러지 같은 것!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는 거야? 썩 나가지 못해!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남편 뒤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중년의 낯선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인간이야? 상간녀 주제에 감히!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리고 시야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따귀가 날아온 것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인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팔목을 붙잡아 빈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저를 거칠게 벽으로 밀쳐냈습니다. 불쌍해서 걷어뒀더니 첩년이 감히 주인 행세를 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첩년이라고 욕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도대체 제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사이가 소원해지고 오랜 기간 별거에 가깝게 지내왔지만 엄연히 결혼식까지 올린 6년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여자에게서 상간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면 몸이 굳어버린다는 것을 다들 아시겠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두 인간들에게 끝까지 따져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욕을 참고 물러나시겠습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선택이 앞으로 제 인생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7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0이 되던 해 원룸 한 칸에 달랑 이삿짐 2박스만 놓여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방 안은 스산하기만 하네요. 벽에 기댄 채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은 아직 괜찮았지만 눈가에 주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젊을 때는 얼굴 하나 믿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살았었지요. 공부는 안 하고 장사해서 돈 번다고 여기저기 일을 벌렸습니다.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제법 따라다녔던 시절이 있었지요.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좋은 옷도 사 입었습니다. 그런데 30 후반을 넘어가니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남자들의 전화는 뜸해졌고 장사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씀씀이는 줄지 않았고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남은 건 원룸 한 칸과 카드빚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스스로를 골싱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시집 도목간 노처녀일 뿐인 것이지요. 쥐뿔도 없는 주제에 유행만 바라며 살아온 인생이었더군요. 이제는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뒤적거리다가 찾아낸 곳이 바로 청수옥 설렁탕집이었습니다. 60년 전통의 연 매출 50억이 넘는 지역 맛집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해보니 나이 지긋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나오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7시는 너무 일찍인데 피부 안 좋아지겠으리. 다음 날 새벽 청수옥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간판만은 반질반질하게 빛이 납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설렁탕 끓는 냄새가 코끝을 찔러오네요. 그때 주방에서 한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어제 전화한 사람이구만. 맞아? 75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워 보였고 썩 마음에 안 드는 듯한 표정입니다. 인물은 좋은데 일은 좀 할 줄 아나? 자신 있는 표정으로 할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저 시급에 일주일에 6일은 근무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거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카드값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앞치마 하나를 무심하게 던져줬습니다. 그날부터 청수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시작된 것이지요. 설거지를 하고 홀을 닦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면접 때 날카로운 눈빛으로 날 몰아세우던 그 할머니는 청수옥의 3대째 사장, 금분이었습니다. 일을 조금만 느리게 해도 벼락 같은 호통이 날아왔지요. 왜 이렇게 굶떠? 빨리 좀 치우지 않고. 그래도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 끓이는 법도 배웠고 김치 담그는 법도 익혔습니다. 손님들이 단골이 되어 제 얼굴을 알아봐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금분 사장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설렁탕을 끓이고 있는데 말을 건넸습니다. 요새 제법 일을 잘하네. 처음엔 걱정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주방 쪽을 힐끗 보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이 주방에서 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네요. 바로 금분의 아들 창수였던 것이지요. 창수는 설렁탕 한 그릇을 뚝딱 먹어치우고는 인사도 없이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가 식당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더니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 도장을 찍습니다. 가끔씩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당히 꺼림칙하고 불편한 시선이었지요. 나이 차이가 띠동갑도 넘어 보이는 남자가 치근덕대는 꼴을 보니 자존심이 긁힙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물로 먹어주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는 중국 보따리상인지 뭔지 변변찮은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에 맞춰 창수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저랑 커피 한잔 할래요? 진저리가 났습니다. 나이 차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남자로서의 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돌아서 버렸지요. 죄송한데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가서 혼자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이 남자가 폭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가게에 들러서는 대놓고 수작을 걸어댑니다. 금분 사장도 눈치를 챘는지 웃으며 넌지시 말을 걸어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미연 씨가 맘에 들었나 보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사장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합니다. 미연 씨, 우리 창수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손이 멈췄습니다. 배추를 들고 있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모르는 척은. 우리 아들이 미연 씨 좋아하는 거 뻔히 보이잖아. 금분 사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를 저울질하듯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창수 사람은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나 하는 53살 남자가요? 속으로 비웃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결혼 같은 거 생각 없어요. 그날 이후로도 창수는 계속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꽃다발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고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사장이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저녁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잡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과 함께요. 거절할 틈도 없이 창수가 나타났습니다. 사장은 웃으며 우리를 밀어냈고 결국 근처 술집에 앉게 됐습니다. 늙다리는 말수는 적었지만 술은 잘 마셨습니다. 저도 짜증이 나서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댔지요. 취기가 올라오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현 씨, 솔직히 말해서 나 돌싱이에요. 돌싱이라고요? 연애 한번 못 해본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래도 할 건 다 했나 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꼴에 결혼이라도 해봤다니.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애는 없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지금은 혼자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 미연 씨 좋아합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는 말이 우습게 들렸습니다. 53세 변변찮은 장사나 하는 한 번 갔다 온 남자가 띠동갑보다 어린 처녀한테 들이대는 게 진심이라고요? 도둑놈도 저런 도둑놈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려진 것처럼 보따리상이나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역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남부럽지 않게 벌고 있다며 뭐든지 지원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나를 돈으로 사려고 하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더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아저씨 같은 사람 안 좋아하는데요. 분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했습니다. 늙다리 놈이 고개를 떨구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금분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온 건지 술집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사장은 혼자서 소주를 따라 들이키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미연 씨, 솔직히 우리 창수 별로지? 너무 직설적인 말에 사장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뭐라고 말하려 합니다. 닥치고 있어. 내가 말하고 있잖아. 금분 사장은 소주잔을 탁 내려놓고는 저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미연 씨, 나이 40에 원룸 한 칸 살면서 카드 빚에 쪼들리고 많이 힘들지?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제일 황당한 말입니다. 그 입에서 왜 이런 말을 내뱉을까요? 노인네가 내 인생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질이라뇨.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아들이 멀쩡한 사업체도 굴리고 있고 한 번 빠지면 한 사람밖에 모른다며 칭찬을 해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다는 말이 우리 가게가 있잖아요. 60년 전통의 연매출 50억 넘는 청수호.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해서 10년만 자기 밑에서 일 배우면 가게를 며느리한테 물려줄 거랍니다. 딱 10년이면 되는 거라니까. 10년. 10년이요? 10년만 버티면 50억짜리 가게가 제 거라고요? 술이 확 깨는 것 같습니다. 사장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지요. 당연히 공짜는 아니라며 10년 동안 죽어라 일 배워보라고 합니다. 주방일도 배우고 장사 노하우도 익히고 그렇게 10년만 채우면 완전히 손 떼고 물러난다고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저 늙다리 돌싱 아저씨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지만 눈앞에 50억짜리 가게가 아른거리는 것도 사실이니깐요. 그런데 지금 제 상황이 어떤가요? 겨우 원룸 한 칸에 카드빚만 3천만 원, 그게 40평생 일궈낸 제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늙다리 놈이 갑자기 자신감이 넘쳐나는지 어깨에 힘이 솟아나 있더군요. 침을 튀겨가며 저에게 예쁘다는 말만 수차례를 반복합니다. 에라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나이도 찰 대로 찼겠다. 앞으로 만나는 남자라고 해봤자 그나물에 그 밥일게 뻔합니다.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는데 못생기면 어떻고 돌싱이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도 청수옥과 하는 거지 늙다리 창수랑 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마지막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할게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50억짜리 가게가 10년만 버티면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렇게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창수는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근분 사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저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 좋다고 죽자고 쫓아다닌 걸 보면 성실하기는 할 것 같았지요. 그리고 지 주제에 감히 어디 가서 딴짓이라도 하겠어요? 한 달 뒤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거의 없었고 친척 몇 명만 왔다 갔습니다.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이니 아파트 대출이니 사업자 전환이니 복잡한 소리를 늘어놓길래 그냥 대충 알았다고 했지요. 어차피 요새는 사실혼도 인정받으니까 혼인신고 안 해도 나중에 재산분할 정도는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굴러본 사람입니다. 그 정도 계산도 안 해봤을까요? 지놈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제 손바닥 아니지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신혼여행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창수는 중국 출장이 있다며 혼자 떠났고 저는 여전히 청수옥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직원들이 저를 다르게 불러주더군요. 작은 사장님, 여기 카운터 좀 봐주세요. 아이고, 작은 사장님, 제가 치울게요. 작은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그렇게 또 묘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 원룸 한 칸에서 카드빚에 쪼들리던 제가 이제는 연 매출 50억짜리 가게의 작은 사장이라니. 거울을 볼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월급 명세서를 받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최저시급 그대로 단 한 푼도 오르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어머님, 제 월급이 그대로인데요?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연하지. 아직 배우는 중이잖아. 10년 채우고 나서 사장 되면 그때 벌어. 배우는 중이라고요? 저는 이미 1년 넘게 이 가게에서 일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제 며느리잖아요. 작은 사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깍듯이 작은 사장님이라고 모시라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가끔이라도 보여주던 부드러운 미소는 아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오픈 준비부터 마감 청소까지 전부 다 해야 한답니다. 그럼 몇 시까지 일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저하기 나름이랍니다. 사장이 직원들보다 가게 돌아가는 꼴을 모르면 되겠냐? 이게 장사의 기본인 거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시각. 저만 혼자 남아서 홀 바닥을 닦고 주방을 청소하고 내일 쓸 재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창수는 출장 중이라 집에 없었고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쓰러져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가게에 나가 6시까지 오픈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비로소 지옥 같은 진짜 경영 수업이 시작된 것이지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니 언제부턴가 웬 지칠 대로 지친 아줌마가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장사 시간, 손님이 가득 찬 홀에서 설렁탕을 서빙하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야, 국밥 고명이 왜 이 모양이야? 꽥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손님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고개를 조아려야 했지요. 다시 만들긴 뭘 만들어? 고명 하나도 제대로 못 올리는 반푼이한테 무슨 일을 맡기겠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직원들도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리네요. 예전 같았으면 확 쏘아붙이고 따지고 들었을 텐데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지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고 일이 다 해결되냐? 넌 그 정신머리부터 고쳐 먹어야 돼.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어머님이냐? 업장에서도 내가 네 어머님이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깟 고명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면박을 주나요?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꼭 참아야만 합니다. 어차피 10년만 버티면 저 못돼 처먹은 노인네한테서 이 가게를 가져올 거니깐요. 창수가 중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며 제 발을 주물러줬습니다. 퉁퉁 부은 발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가서 한마디 해줄까? 어차피 말 한마디 못할 거란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쭈뼛거리다가 되려 욕이나 한 바가지 먹고 오겠지요. 괜찮아요. 어차피 배워야 하는 거니까. 3달쯤 지나자 창수는 다시 출장을 떠났습니다. 코딱지만한 무역회사가 무슨 출장이 이렇게 잦은지 모르겠습니다. 기껏해야 보따리 장사를 면하는 수준이면서 중국인이 동남아니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네요. 돈이라도 많이 쥐어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생활비로 100만 원 주고는 생새까지 냅니다. 이번에는 2달이 넘도록 전화도 뜸했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그 인간이랑 같은 이불 덮고 자는 것도 영 불편했는데 주제에 딴짓이야 하겠어? 그 사이 저는 청수옥의 모든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설렁탕 육수 끓이는 법, 양념장 만드는 비율, 김치 담그는 시기. 시어머니는 일일이 가르쳐줬지만 조금이라도 틀리면 가차없이 혼을 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르쳐 줄 게 있다. 육수를 끓이는 큰 솥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안에는 사골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우리 청수옥 60년 비법이다. 시어머니는 검은색 액체가 담긴 작은 병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육수에 3방울만 떨어뜨려야 한답니다. 정확하게 딱 3방울만요. 이게 뭔데요? 당장은 알 필요 없답니다. 때 되면 알려줄 거니 시키는 대로나 하랍니다. 병뚜껑을 열자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한약 같기도 하고 뭔가 쓴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육수도 담당하라고 합니다. 이 비법만 알면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대대로 며느리한테만 알려주는 거니까 언젠가는 저에게도 알려주신다네요. 연구를 하든 뭘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60년 비법을 제게 알려준다는 게 저를 진짜 후계자로 인정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10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벌써부터 저를 준비시키는 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엄마한테 사장님은 무슨. 일부러 일만 더 많이 시키는 거야. 앞으로 더 잘해. 지금껏 개처럼 부려먹던 시어머님이자 사장님께서 친히 엄마라고 말씀해 주시니 괜히 느낌이 이상해집니다. 그날 이후로 1시간 더 일찍 가게에 나와 육수를 끓였습니다. 도대체 검은 병 안에 뭐가 들었던 것인지 이것저것 새롭게 만들어 보기도 했지요. 다시다나 좀 더 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뭔가가 다르긴 달랐습니다. 이런 게 사장이 돼가는 과정일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란 것을 해봅니다. 그것도 육수 공부를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희망을 품고 참았던 순간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2년째 되던 해부터 창수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 부쩍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왔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는데 낯선 손이 제 몸을 더듬습니다.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다른 사람의 손길이 반갑기도 합니다. 달아오르는 기분에 뭔가 몽글몽글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잠깐 뭔가 움직이는 듯 싶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디다 두고 쓸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오히려 한숨을 푹 쉬더니 거실로 나가버립니다. 다음날 새벽 출근 준비를 하는데 멀뚱히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뱉어냅니다. 몸에 문제라도 있는 거 아냐? 병원에 가보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가지는 거 아니냐고까지 물어봅니다. 다 늙은 호라비를 눈 딱 감고 받아줬더니 별꼴을 다 당하네요. 당신이나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남자가 그렇게 힘쓸 줄을 몰라서 되겠어요? 우라가 치밀어서 막 쏘아붙였습니다.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 주제에 어디다 대고 감히. 그날 이후 창수는 집을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다시 찾아와서 빌면서 사과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게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니깐 그렇게 알아. 애도 못 낳는 주제에 큰 소리는. 처음 그 인간을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저 사람 하나 구제해준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13살이나 어린데다가 인물도 또래에 비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은 단 한 번도 제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런 덜 떨어진 인간한테 버림받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식당을 물려받으려면 어떻게든 버텨내야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가게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들러서 맛만 보고 돌아갔지요. 주방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처녀 때는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다녔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여행은커녕 그 흔한 취미 하나도 없습니다. 취미가 뭔가요? 일할 시간도 부족한걸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마주칠까 말까 했습니다. 그것도 겨우 식당에 들러러 잠깐 눈이나 마주치고는 휙 하고 지나쳤습니다. 저도 딱히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요. 어느 날인가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다가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직원 하나가 물을 떠다 줬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쓰러진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쉽니다. 체력 관리를 못한다고 약해 빠져서는 사장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핀잔을 줍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그게 할 소리인가요?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도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병원에 가고 싶다는 말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지요. 겨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니 웬 낯선 아줌마가 서 있습니다. 피부는 푸석푸석하게 늘어져 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네요. 예전에 잘 나가던 골드미스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수모를 겪고 온몸을 갈아 넣어 쥐꼬리만큼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포기하시겠어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야 새벽에 또 육수 끓이러 갈 거 아니겠어요? 벌써 6년째 화려하게 물들었던 단풍들이 떨어지고 제법 날씨가 쌀쌀한 저녁입니다. 마감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웬일로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수고 많았다고 등을 토닥여줍니다. 이제 4년만 더 버티면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일이란 일은 모두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가게를 물려준다는 말처럼 느껴져 기분은 좋습니다. 왠지 가슴 한켠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함께 주방 한쪽에 자리를 잡고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술자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필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것 빼고는 썩 나쁘지만은 않네요.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소주잔을 든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다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신 소주잔을 비워낼 뿐입니다. 이날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무튼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싶습니다. 그간 고생했던 기억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을 때가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주마등이 스쳐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한번 호탕하게 웃어버리고는 소주나 들이켜댔습니다. 오랜만에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술이 그렇게 달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표정이 여느 때와 달리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나요? 요단강 건너가실 때가 되셨으려나? 마음속 진심이 드러나지 않게 희죽거리며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는 육수를 끓이느라 정신이 없는데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제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오늘 너한테 특별히 가르쳐 줄 게 있다. 그러고는 비밀스럽게 검고 작은 유리병을 꺼냅니다. 6년 동안 궁금했던 비밀이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근차근 재료와 만드는 법을 비율까지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이것만 알면 전국 어디다가 식당을 차려도 먹고는 살 게다. 원래도 두근두근 뛰는 심장이지만 오늘은 튀김기에 들어가는 화로마냥 미친 듯이 펄떡거립니다. 60년 비법의 마지막 비밀까지 제게 전수해준다는 것은 드디어 저를 진짜 후계자로 인정한다는 뜻 아닐까요?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대답했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절이라도 하라면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장 자리에 코앞까지 다가온 것만 같습니다. 하긴 연세도 있으시겠다. 물려줘도 충분한 때이긴 하지요. 그저 웃음이 막 나왔습니다. 어디 산에라도 올라가서 막 소리치고 싶을 정도였지요. 앞으로 4년? 아니 어쩌면 당장 다음 달부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레는 마음 때문에 쉽게 잠들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죽어라 이랬습니다. 이제 곧 결승선이 보이는데 여유를 부릴 수는 없지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재료들을 챙기느라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달려가 부축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를 못합니다.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요. 직원들도 쉬는 시간이었던지라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리고 호들갑을 떨어댑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최대한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급성 뇌출혈이라고 말하며 상태가 좋지 않으니 지켜보자고 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죽음에 경황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농담 삼아 돌아가실 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죽어라 일만 시킬 때는 그렇게도 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닿질 않았고 혼자서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을 맞아야 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빈소의 문이 열리고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수척한 얼굴로 영정사진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빈소문이 다시 열리며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중년의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들어와 남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여자에게 쏠리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빈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매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인간이야? 상간녀 주제에 감히! 순간 머리가 휘청하고 뺨에 따끔한 느낌이 났습니다. 느닷없이 따귀가 날아온 것이었지요.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리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지고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버러지 같은 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있는 거야? 썩 나가지 못해! 뺨을 맞아 당황할 겨를도 없이 알 수 없는 욕짓거리를 몇 대 맞다 보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영문도 모른 채 얻어맞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맞받아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목을 붙잡아 빈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저를 거칠게 밀쳐내더니 불쌍해서 걸어뒀더니 첩년이 감히 주인 행세를 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첩년이라고 욕을 하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전 창수가 돌싱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사실은 별거 중이었고 이혼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합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였던 겁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 까닭이 아마도 남자 구실 못한다고 몰아붙였을 때 본처에게로 돌아간 것일 테지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면 몸이 굳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나요? 6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요. 결혼식 올리고 얼마 동안은 몰랐겠지만 그 이후로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주제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니 이 꼴이 된 거 아니냐며 비꼬아댑니다. 그제서야 문득 며칠 전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액체의 비밀까지 가르쳐 준 것도 생각이 났지요. 그랬던 거였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야. 빈소 안에서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친척들이 그 여자를 위로하는 듯이 보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정처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맘에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여 살림을 차린 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날들, 하루 종일 일하고도 최저시급을 받아가며 10년만 버티자고 되뇌이던 그 수많은 날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두 모자에게 완벽하게 이용당했던 것이지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등기우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법원 서류였습니다. 상간녀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지요. 하다 이제는 제가 상간녀라고요? 억울하고 원통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전에 시어머니가 써준 각서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10년만 일하면 가게를 물려준다는 글자가 살아있는 듯이 꿈틀거립니다. 나이가 지긋한 변호사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어버리네요. 이 각서 법적으로는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습니다. 정식 문서 양식이 아니고 공증도 받지 않아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법은 법률론 부인을 우선하기에 상속이나 재산 분할을 논할 자격 자체도 없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제가 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는 건가요? 대신에 사기 결혼이나 사실혼 파기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은 걱정할 거리가 안 되겠지만 이것저것 소송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이 많아야 겨우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당 노동에 대한 건은 청구 대상이 이미 사망한지라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말끝을 흐립니다. 재판은 6개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법정을 오가는 날들이 제게는 정말 끔찍한 지옥 같았지요. 인간 같지도 않은 그놈을 마주칠 때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또 세상은 저를 위해 웃어주지 않더군요. 다행히도 상간녀 혐의는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면했습니다. 사기 결혼에 대해서는 승소했지만 위자료는 겨우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당 노동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잿빛으로만 보였지요. 전 남편이 스쳐 지나가며 한마디를 뱉습니다. 주제를 알았어야지. 깽값은 금방 입금할 테니까 그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6년이라는 시간은 허공으로 사라졌고 남은 건 상간녀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억울함,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복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창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두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손에 쥔 것이 꼭 한 가지는 남아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온몸에 그리고 머릿속에 새겨진 청수옥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설렁탕 육수 끓이는 법, 양념장 만드는 비율, 손님 응대와 운영 노하우까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죽기 며칠 전 가르쳐준 검은 액체의 비밀 레시피까지. 2달 뒤 청수옥 맞은편 건물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집 보증금에 위자료까지 끌어올 수 있는 돈은 모조리 끌어모았지요. 식당의 이름은 백수당. 그렇습니다.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일부러 원수들을 지켜볼 수 있는 곳에 가게를 냈습니다. 오픈 전날 밤부터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만든 비법 액체를 육수에 3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그 깊고 구수한 맛이 살아났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요. 지나가던 사람 몇 명만이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겨우 곰탕 한 그릇을 먹고 나가기 일쑤였지요. 날이 갈수록 걱정만 늘어갈 즈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왔던 손님 한 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국물에 뭔 짓을 했길래 자꾸 생각이 나는 거요. 그 이후로 다시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예전 청수옥 단골들까지도 식사를 하러 왔지요. 작은 가게는 점점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의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우연히 사연을 알게 되었고 이를 취재 보도하고 싶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지만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샅샅이 털어놨습니다. 한 달 뒤 청수옥의 추악한 민낯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현대판 봄봄 연매출 50억대 지역대표 맛집의 실체. 인터넷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었고 청수옥으로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한동안 청수옥은 임시 휴무 기간을 가져야 했지요. 그리고 사건 보도의 후유증이 잠잠해질 즈음에 은근슬쩍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창수와 본처가 나와서 사장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지역 맛집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터라 한동안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의구현이라는 게 그리 쉽게 되겠습니까? 결국 있는 놈들은 알아서들 잘 살게 되어 있으니깐요. 창수 부부는 가끔 건너편 백수당을 향해
침을 뱉고는 욕짓거리를 해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청수옥에서 부부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깨가 한껏 올라간 창수는 허구한 날 골프를 치러 다닌답시고 나돌아다녔습니다. 본처는 마감 때에나 겨우 나와서 그날 매출만 확인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태해지고 개중에는 매상을 빼돌리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청결과 서비스는 점점 엉망이 되어갔고 청수옥은 예전에 그 이름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청수옥 앞을 지나가는 할아버지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자는 망해도 사면은 간다더니 식당은 사장 바뀌니 석 달도 못 가는구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청수옥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고 청수옥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유리문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결국 60년 전통의 청수옥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백수당은 지역 맛집으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도 몇 번 나갔고 블로그 후기도 넘쳐났습니다. 직원을 더 고용해야 했고 테이블도 2배로 늘렸습니다. 다음에 건물 1층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얼마 뒤면 건물을 사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매일같이 손님이 줄을 섰고 저는 정신없이 가게 곳곳을 누볐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보일 만큼 힘들어 보였지만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지요. 하루는 건너편 망한 청수옥 건물에서 집기를 정리하는 창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건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미웠고 죽일 듯이 증오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떠올리면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들끓습니다. 6년을 넘게 소처럼 부려지던 날들, 손님들 앞에서 망신당하던 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상간녀라며 뺨까지 맞던 그날까지. 미움이 어떻게 쉽게 사라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조금은 뭔가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미움을 쏟는 시간도 결국 내겐 버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인생 더 이상 허튼 일들로 허비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어느 봄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끓이는데 햇살이 주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위로 빛이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40이 되어 원룸 한 칸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카드빚에 쪼들리고 쥐뿔도 없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50억짜리 가게에 눈이 멀어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와 결혼한 것, 13살이나 많은 돌싱 남자를 제가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10년만 버티면 된다고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딘 것, 모두 제 허영심과 욕심이 부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게는 6년 동안 죽으림을 다해 몸으로 익힌 실력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죽기 며칠 전 가르쳐준 비법도 있었고요. 그것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봤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 맛을 만든 건 60년 전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6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끓였던 제 손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텼던 제 시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이제는 정겨워 보이는 나이든 중년 여성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직은 쓸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눈가의 잔주름과 몇 가닥 새치들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다시 관리를 좀 받아볼까?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작은 사장도 아닙니다.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하고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만 하는 진짜 사장이 된 것입니다. 백수당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영심과 욕심은 때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쉬운 길, 빠른 길만 찾다가는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내 안에 쌓아온 실력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힘든 선택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설 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강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